네, 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정주영 지음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쉽게 생각하는 자기계발서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목이 저는 특이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책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작가를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은이 정주영님은 10여 년을 괴롭혔던 난독증을 극복하고 20만 독자의 사랑을 받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부의 편견에 맞서서 개인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예술 영화제를 제작하여 제20회 인디포럼 영화제에 출품한 악플 심리학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단편 신작선으로 공식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홍보문화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조직 특보로도 활동하면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분야 자문위원을 역임, 문학, 심리학, 철학, 서양미술, 음악사, 경제, 사회 분야로 폭넓게 공부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변화를 겪은 사건으로 책을 집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교실 뒤에서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들에게 다가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힘을 전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난독증을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과 과정을 아이들에게 전하며 새로운 동기를 불어넣었고, 그 과정에서 수능 7등급이었던 학생이 연세대학교를 최종 합격할 만큼 반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저자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잘못된 사회적 신호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되었고, 이 하나의 질문을 10년간 깊이 있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책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재발견하여 요즘 말로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책을 읽기 전엔 역주행이 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이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은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실려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 제목처럼 다른 자기계발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례와 작가의 특이한 이력 등으로 다른 책들과 차별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를 읽기 전까지는 작가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난독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었는데요. 자살 시도까지 했던 경험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주위의 부정적 신호를 차단하고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하며 변화했던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 실제 사례가 많이 실려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 사회적 부정적인 시선과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 나오는 인물들이 주로 해외의 사례이다 보니 실제로 공감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약간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사례에 대한 해답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주제는 얼마 전 제가 업로드한 책 원싱에서 말해주는 내용과도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책을 읽고 또 원싱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곧 신호라는 것, 그 수많은 신호 중에 제대로 된 신호만 받아 내가 정해놓은 목표에 몰입하여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책을 잠깐 읽어드리기 전에 목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프롤로그는 10억 분의 1 확률로 뚫다, 1부에는 차단의 힘, 1장 편군에 속지 마라, 2장 신호의 힘, 3장 어두운 곳에서 켜진 재능의 빛, 4장 하버드에서 빛나는 블랙 다이아몬드, 5장 최고의 순간은 어떻게 오는가, 2부 깊은 이해의 힘, 6장은 혁신적인 발견의 비밀, 7장은 강격 효과, 8장은 하버드 최고의 교수가 되기까지, 9장은 하버드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물결, 마지막 에필로그는 당신의 한계를 긋는 신호를 차단하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많이 깊게 생각하게 되었던 마지막 이 부분 그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94페이지입니다. 죽음 앞에서 발견한 것들. 2005년 12월 12일 저녁 9시 서울 한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
100kg이 넘는 거구인 짧은 머리의 남학생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의 마지막 층을 누르면서 학생은 이쯤에서 끝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옥상 문이 열리자 바람이 매섭게 소년의 뺨을 때리며 내려가라고 재촉하는 듯 했지만 더는 이를 것이 없었다. 소년의 손에는 소년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10년간의 성적표 뭉치와 불합격 서류가 들려 있었다. 그 성적표들은 제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바꾸지 않는 복잡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있었다. 그에게는 난독증이 있었고 그를 평가하는 모든 분야별 점수는 엉망이었다. 교실 안에서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했지만 왜 삶은 평균으로 녹아버리는 걸까? 그 질문의 답이 그 순간 중요해 보이진 않았다. 예고된 대로 소녀는 뛰어내렸다. 아니, 만약 정말 그랬다면 이 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정말로 죽을 생각이었고 정말로 완벽한 사회 시스템의 패배자였다. 예천의 텃밭은 우리 선조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다. 나는 그 텃밭에서 모든 기회와 재능의 씨앗을 품고도 유일하게 자라나지 못한 나무였다. 2005년에 카 연구팀이나 같은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는지를 실험실에 재현하고 있을 때 나는 옥상에서 자살 기도로 삶을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당신이 죽기 직전의 순간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내 말에 집중하기 바란다. 내가 죽음 앞에서 경험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들은 무로 돌아간다.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 교수인 로버트 노직도 무를 모든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빨아들이는 힘이라고 바라봤다. 내가 방금 경험한 죽음의 순간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무존재를 경험했던 순간이다. 그리고 내가 무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놀랍게도 나는 나를 정의했던 주변의 그 많은 신호들도 함께 빨려 들어가서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했다. 노직의 말이 맞았다. 사람들이 나를 정의했던 모든 것들 또한 본질 앞에서는 결국 무로 돌아간다. 죽음이 나에게 남긴 엄숙한 교훈은 사회가 나를 정의하려 들었던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은 특별한 교훈이었다. 전 세계의 심리학자들이 사회가 던지는 신호가 개인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연구할 때 그보다 앞서 나는 직접 그 변화를 실천하고 있었다. 변화는 껍데기부터 시작되었다. 의학적으로 나의 100kg이 넘는 비만은 예고된 것이었다. 나는 폭식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나의 이러한 한심함에 의지력도 습관의 문제라며 그럴듯한 설명을 달아줬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항상 게으르고 먹기만 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봤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그 시선을 당연한 것처럼 내 것으로 만들며 살아왔다. 내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그런 신호를 보냈던 사람들을 내 반경에서 쫓아냈다는 것이다. 나는 방금 나쁜 신호를 사람들이 보냈다고 표현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전염시켰다라고 보다 강하게 경고한다. 하버드 대학의 사회학자인 크리스 테키스는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자 나는 4달 만에 나의 몸 절반을 비우는데 성공했다. 평생 엉망진창으로 살 줄 알았던 나는 평생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들을 차단하자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그 힘이 너무 강력해서 두 눈으로 변화를 만나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안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면 내 몸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오랫동안 파괴시켜왔던 내 뇌적인 열등감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줄을 세워놓던 사회 시스템에서 줄 밖으로 밀려나가는 경험만 했던 나의 그 응어리진 것들 말이다. 그 질문과 관련해 나는 긍정적인 신호가 새롭게 다가왔던 경험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 신호는 너무나도 황당할 만큼 가볍게 다가왔지만 나는 그 신호를 평생 기다려왔다. 한 음악 평론가가 내게 다가와서 글이 굉장히 특별하다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고 나의 글은 그의 선택으로 책으로 출간되었다. 당신은 나는 난독증으로 글자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키보드로 뱉어내듯이 글을 써야만 했다. 그런데 나의 글이 특별하다고 그 음악 평론가는 나의 글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가치가 있다고 얘기해줬다. 그것은 로즌솔의 손가락이었다. 그렇게 나에게 향했던 그의 손가락이 나를 완전히 바꿨다. 난독증은 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나를 치료한 의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담고 있었군요. 그 시선을 해체하는 것이 난독증 치료와 연결되어 있다고 의사는 말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3대가 교육자인 집안에서 나를 향한 학업적 기대들은 내가 영재로 성장하지 못하자 쉽게 사라졌다. 그때부터 받은 신호들은 무시히 신호들이었다. 그 신호들을 받으면서 조금씩 흔들렸던 글자들은 그 흔들림이 갈수록 심해졌다. 난독증은 지독하게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 싶었던 그 순간 작은 긍정적인 신호가 다가왔고 그 신호의 힘은 굉장했다. 평생을 괴롭혔던 난독증이 사라지고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꽤 익숙해진 한 명의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글자를 못 읽어서 자살 기도까지 했던 나는 새로운 신호를 만나자 글자로 성공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절반 이상 틀려왔던 언어 영역 시험을 다 마칠 수 있었다. 수학 또한 1년을 다시 공부하자 1등급이 나올 수 있었다. 3년간 공부해도 5등급이었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 예천의 텃밭에 다시 올바른 양분을 발라주고 있었다. 물론 나는 음악 평론가가 진심으로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나를 다시 사회 시스템 안으로 초대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초대는 너는 특별하다라고 했던 전문가인 그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가 소년이었던 당시의 내 머릿속에 들어와 독특한 힘이 되었다. 그것은 내가 받아본 최고의 신호였다. 그리고 내가 자살하려 갔던 그때의 공간은 영화로 제작되어서 예술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다. 부끄럽지만 영화에서 나는 자살하려는 나를 붙잡는 역할을 맡았다. 나는 이제 그 신호의 힘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이야기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제 그 신호의 힘을 보다 넓은 지점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나는 나를 바꿨던 신호의 힘을 10년째 찾아다니며 깊게 연구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의 연구와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들과 함께 나는 내가 직접 실험했던 한 작은 집단의 변화를 소개하고 싶다. 네, 이러면서 집단의 변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으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책의 끝부분이 에필로그, 이 정주영 작가님의 본인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을 간략하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차단하고 집중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강한 동기부여를 주는 책, 하버드 상위 1%의 비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철순의 책방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 삶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